이번 발표는 이란 시장 진출 형태와 그 고려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그 공동으로 이제 법무법인 배지영 변호사님하고 알타미니의 그 미스터 이란 데스크죠. 그러니까 하미드 씨가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발표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2014년부터 두바이에 나와서 파견 근무, 두바이 영국계 로펌 핀센트 메이슨즈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된 인연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테헤란에 사무소를 오픈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란과 관련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칼같이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거는 이제 이란으로 진출하실 때 일단 어떤 형태를 고려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발표 자료가 뭐 책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스타일이 일단 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많지 않아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데 그 정보를 이렇게 애매하게 책자에 써놓으시면 그 정보가 이제 굉장히 이게 관철이 되는 정보로 통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더라라는 정보가 너무 이제 진짜인 것처럼 돌아서 그걸 다시 저희한테 확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방어적으로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참고하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에 진출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4가지 목차를 뽑아봤는데 사실 처음 3개와 마지막 1가지는 좀 서로 체계가 다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 3개는 들어가셔서 이란에다가 프레전스를 두실 것인지 말 것인지, 프레전스를 두실 거면 그걸 오피스로 브랜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그 컴퍼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저런 프레전스를 본토에 둘 것인지 아니면 뭐 프리 트레이드 존이나 아니면 스페셜 이코노믹 존에다 둘 것인지 이런 방법이라서 사실 좀 체계가 다릅니다만 오늘 발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에 들어가셔서 독립적인 프레전스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많은 이란과 거래를 하시는 회사들께서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방법이고요. 에이전트를 두는 방법이죠. 죄송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UAE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에이전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커머셜 에이전트를 보호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지만 이란은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의 일반 규정들, 민법의 위임과 관련한 규정들, 그리고 커머셜 코드의 그러니까 그 상법의 에이전트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제 이란 상강부에서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외국 회사의 그 오피셜 에이전트를 어떻게 등록하고 얘 계약을 어떻게 해지하고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 정도 법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규정 자체가 매우 일반 규정이기 때문에 보셔서 이렇게 뭐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없지만 이제 하여튼 저희는 이 근거의 규정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종류는 뭐 브로커, 커미션 에이전트, 커머셜 에이전트가 있지만 이 각자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권한을 계약에 따라서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란법상 그 에이전트가 반드시 이란 국적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단은 보통 에이전트 거래를 하시면은 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물건을 이란 내로 수출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시는 경우를 상정하실 텐데 그러면 수출을 했을 때 그 이란에서 받아주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커머셜 코드는 이란 국적자에게만 이렇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에이전트가 이란 국적 혹은 이란 국적인 혹은 이란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직접 들어가서 어떤 아주 이제 미약한 형태의 프레전스를 두는 방법이 있죠. 브랜치를 성립하시는 방법인데 여기 브랜치에는 그 연락사무소와 그다음 일반적인 형태의 그 지점이 2가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브랜치와 그다음에 독립된 컴퍼니에 구별되는 부분은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와 동일한 이제 이란에서의 그 제재 목적 규제 목적상 본사와 동일한 엔터티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브랜치 설립하실 때 항상 본사가 문제가 생기면은 파이낸셜 그 리스폰서빌리티를 지겠다라는 언더테이킹 레터를 작성을 하고 브랜치를 설립하게 됩니다. 관련법상 브랜치한테 허용되는 업무 범위는 마케팅, 정보 수집 그리고 AS 정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프로포머 인보이스 발행, 주문의 승인, 직접 판매 이 부분은 빼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직접 판매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고 본사를 대신해서 계약에 사인 이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법령상 브랜치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직접 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브랜치 등록을 해놓고 판매 행위를 하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리걸 어피니언을 들 때 이게 추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이란 정부에서 그런 브랜치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규제를 한다거나 뭐 파인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브랜치가 할 수 없는 영업을 해서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 브랜치가 한 행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실무라고 이렇게 CF 실무라고 써놓은 부분이 많은데 이 얘기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다 못하실 거기 때문에 이 CF 실무가 들어가신 부분은 특히 보실 때 규정은 일어나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치가 안 되지만 원래 이제 판매와 상업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단 그게 이 브랜치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를 막론하고 일단 과세관청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지금 현재 한국 업체들 이란에 이미 진출해 계시는 한국 업체들이 대부분 브랜치 형태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회사의 브랜치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은. 그래서 이제 엔터티 이제 직접적으로 컴퍼니를 세우는 경우와 이제 하실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컴퍼니를 설립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일반 이제 이란 회사들과 동일하게 이란 상법에 따라서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란이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저희 FIPA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FIPA에서 또 이제 약간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트랙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 이제 FIPA의 그 트랙을 선택하시게 되면 서류 작업이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 FIPA 자체는 이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편의를 줘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심사의 요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하게 되면 뭐 저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자본 및 이익 송금이 보장된다라는 부분에 옆에 또 CF 실무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익을 송출하실 때, 이익을 반출하실 때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 행정 담당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는 보장이 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법에 따라서 설립할 때 저희가 이제 UAE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란도 그랬고요. 2008년 말에 이제 디렉티브가 변경이 돼서 법령상으로는 100% 투자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법에서 업종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법령에 없어도 실무적으로 본인들이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제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또 건 바이 건으로 다 자문을 받으시고 확인을 거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란의 그 상법상 규정된 그 컴퍼니 형태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특히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외국인 투자자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제 형태는 가장 많이 이용한 형태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유한회사, 또 하나는 주식회사. 우리나라 말로 이제 러프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있는데 2가지의 차이를 아주 개괄적으로 보시면 이제 LLC는 좀 주주들이 그러니까 지분권자들이 주주는 아니고 지분권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대신에 그 대신 이제 밖에서 공식적으로 뭐 수주를 받는다든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찰 자격이나 은행 융자 조건을 심사할 때는
왜냐면은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네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리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그 주식회사는 이제 모집 설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발기 설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그 주식회사는 이제 그 모집 설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하고 주주수 최소 주주수에서 차이가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기관 이사회가 필수 기관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뭐 매년 이제 애뉴얼 리포트하고 그 회계 감사 받은 리포트를 공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떤 형식으로 검토를 하실 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LL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자기네끼리 동업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분 양도를 할 때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자유로운 이전이 좀 보장돼야 되는 구조라서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뭐 이란 내부에서 떠도는 이란 정부가 얘기하는 자료는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주식회사가 더 어울린다, 더 맞다. 왜냐면은 저런 뭐 발주에 입찰도 하고 지분도 자유롭게 양도하고 은행 융자도 좋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오셔서 하시려는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이란 파트너가 마음대로 지분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LLC로 가실 수도 있고 매년 그 어카운팅 리포트 내고 이런 거 너무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역시 또 LLC로 가실 수 있고 그리고 하시려는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프리존인데요. 일단은 이란에는 두 가지 형태의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 존이고 하나는 스페셜 이코노믹 존인데 두 군데에서 들어가는 제공해주는 혜택의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 밑에서 제가 정리해놓은 그 혜택은 프리 트레이드 존과 관련된 경우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프리존을 선택하는 이유는 면세와 이란은 또 UAE와 달리 이제 그 법인세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면세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실 송금이 본토보다 자유롭다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뭐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UAE 같은 경우에는 저 프리존은 이란도 개념은 물론 마찬가지예요. 근데 프리존은 완전히 그 이제 해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존에 있는 컴퍼니들은 본토에서는 뭐 사실 직접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UAE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프리존 컴퍼니도 본토에서 직접 샵을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 혜택은 못 받는 거죠. 밖으로 나오게 되면 프리존 밖에서 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은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거는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실무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존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본토가 아닌 영외라는 개념이지만 또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라별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UAE의 프리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실 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My name is Hamid Mujtahidi. I'm the senior lawyer with Al Tamimi, representing the Iran desk here in Dubai and near future in Iran. I thought perhaps it's important to touch on a couple of the important issues respecting the Iranian labor law, because obviously foreign companies entering Iran, either engaging for the first time or re-engaging with the country, would require some specific details on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them and their employees, whether Iranian nationals or foreign nationals being hired in the country. You have to excuse me if I can't navigate this properly, but right. Generally speaking, the Iranian sort of labor law tends to be very employee-friendly, which means that the adjudications of all matters that appear before the tribunal tend to side with the employees.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as a foreign company engaging with Iran to ensure that there is a very robust and properly drafted labor contract, as Iran does not have sort of
pre-formatted or labor contracts in place as we have in the UAE. The labor contract under the Iranian law typically should set out certain provisions that are very critical. Most importantly, it's the grounds for termination that has to be set out, because under the, again, being a employee-friendly sort of piece of legislation, without the ground for dismissal, the employer, foreign company, it does get exposed to grievances brought before the tribunal. So we've set out here certain grounds. I think the most important and relevant one to foreign companies entering, engaging with Iran or re-engaging is the actual grounds for termination as set out in the contract. Obviously, the disputes do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slamic Labor Council, which again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of Iran. The employee, under the circumstances, if the grounds for dismissal is set out in the contract, needs to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prima facie or a principled violation of those terms. Again, it's important to have, as a large or mid-sized SMEs or corporations, to have an actual sort of published HR book of ethics or employee guides that sets out the obligations of the employee vis-a-vis Iran. And of course, you have to be very mindful of that being drafted in the context of Iranian law. Of course, all employees, Iranian and non-Iranian, working in the country are subject to the laws, Iranian laws, Iranian labor laws, an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that I did mention. In that context, it's important to obviously,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to a notice to be served personally on the employee, and of course, because in principle, the principal position of the Iranian labor law is that there cannot be a unilateral dismissal of an employee. Effectively, you'd have to establish cause for dismissal. And this happen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companies, sort of branches, or sort of wholly owned entities established in the country. Obviously, if there is the adjudication, there is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rvices, Social Affairs, provides that there has to be severance paid to employees who are dismissed under Iranian law, and that, as a matter of course, is 1 month for every year that an employee has been in the employ of the company, and it's prorated depending on the length. The important sort of issue that comes up is the sort of the treatment of foreign nationals working in Iran. For instance, a Korean company that hires staff in Iran, whether Iranian nationals or foreign nationals, all employees are subject to the same taxation laws, so Iran does not distinguish or differentiate between Iranian or non-Iranian with respect to taxation. There is a progressive tax, and of course, I'm not a tax lawyer, but I would just touch on this briefly. There is a progressive taxation, which is 15 to 35%, depending on the actual income generated from Iran. Now, the critical point here for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Iran is that because employees, foreign nationals that enter and are employed in the country, are effectively there on a work permit that is issued b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and it's valid for 1 year, subject to renewal. Foreign nationals working are required to clear their taxes before exiting the country. So the princip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is that if you have outstanding taxes owed arising out of your employment, you could be barred from exiting. So there's an exit permit that is required. The obligation rests with the managers and directors of a company. A foreign company that has on the ground a manager, if the employee absconds, leaves the country without clearing his or her taxes, the manager of that entity is under an obligation to clear that. There are specific provisions under the law that includes custodial sentencing, jail term, but typically that is converted into cash payment. So it's very important for you to ensure that obviously there is a proper mechanism to withhold income taxes for all of employees that you tend
to hire in Iran, whether Iranian nationals or otherwise, to ensure that that obligation is satisfied in accordance with the Iranian law. Now again, the direct taxation that I mentioned applies to all employees, irrespective of nationality. There is, again, there's a principal position, and these are the rates that I think, as I was speaking, there's a progressive rate of 15 to 35%, depending on the earnings in Iranian currency. There is a principal position based on the directives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that Iran, because of the need for a transfer of knowledge and expertise, does require foreign nationals upon approval to be employed. Of course, it is subject to approval, and the letter of the law says that at any time the ministry can decide that the employee, the foreign national, can cease to work in Iran, and effectively the visa is not renewed. And that's really in order to ensure that there is, if you will, the equivalent of amortization in Iran does exist. But in practical terms, in my experience, we have not seen a sort of a cessation of an employment arrangement in Iran based on that principle alone. The work permits are obviously for foreign nationals are issued on an annual basis. There has to be a specific ground for application based on qualifications and the need of that specific industry. On approval, it is issued and again renewed on an annual basis. There is a recent provision that allows for a 3 months sort of temporary work permit that gives the employee legal status. This is important for companies that are entering the Iranian market and somewhat uninitiated. It allows them to place their staff, their foreign nationals in the country, allows them to have a 3 month sort of temporary visa, employment visa, and to engage with the industry on the ground and the company, and then effectively apply for an annual residency work permit.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I think it's important to be mindful of is that if some of the companies that are present or are thinking of actually going back into Iran, I mean,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an entity was in Iran and for reasons decided to leave and exit the market. If there is a re-engagement or re-entry into the Iranian market, you'd have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latent or dormant claims outstanding. I mean, that's something that it can be done. There's some proper due diligence that can be done prior. And these are typically in relation to labor disputes. If you had employees under your employee in the Iranian entity, and you had to exit the country and close down your operation, and now you're thinking of going back because of the change of dynamics,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se dormant claims may catch you, and it's important to have a bit of a foresight and deal with them in advance. Given the limitation of time, I think it's probably best if I close it here, and I'll be in the audience for any questions on one-to-one. Be happy to address them.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예, 휴식을 시작하겠습니다.